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잇따라 전남지사 공천자를 확정하면서 전남지사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유통을 또다시 금지시켰습니다. 전남도청 집단 발포 전에 시위대가 무장했다는 내용 등 30여 개 내용이 왜곡이나 거짓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38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5.18의 이야기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 이유 정리했습니다. 광주에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는 영유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공천자를 확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공천 심사를 통해 오늘 전남지사 후보를 확정합니다. 전남지사 선거는 5파전 또는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낼 경우 6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장영기 기자입니다. 정의당은 장흥 출신의 노영태 도당 부위원장을 전남지사 선거에 투입합니다. 노 예비 후보는 노동과 농민운동을 하며 현장을 지켰던 마음으로 지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역 정치를 만들겠다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전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사 선거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김영록, 민주평화당 민영삼, 정의당 노영태, 민중당 이성수 예비후보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천 심사를 통해 이번 주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후보가 확정되면 지역을 돌며 필승 결의대회를 갖는 등 화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혀 전남지사 선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6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남은 기간 문재인 마케팅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예비후보의 독주 체제를 굳힐지 아니면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이 추격에 성공해 반전을 이뤄낼지가 전남지사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장 후보들의 현장 정책 대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용섭 후보는 빚그린 산단을 찾아 친환경 스마트카 생산 라인을 이른 시일 안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의당의 나경채 후보는 국립 5.18 묘지에서 5.18 진실 규명과 정신 계승 등 민주, 인권, 평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중당의 윤민호 후보도 시장이 당선되면 삼각동 학교 앞 송전탑을 즉시 지중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절이 이미 여름으로 접어든 듯합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어제만큼 덥지는 않겠는데요.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어서 나가실 때는 휴대하기 좋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우리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해 극심한 더위는 해소되겠는데요. 당분간 짙은 안개도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되니까 교통안전에는 항상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내일은 26도, 모레는 24도로 기온 점차 떨어지면서 평년과 비슷해지겠고요. 바람도 당분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크게 덥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3.8도, 담양 22도로 흐린 날씨 때문에 아침에도 비교적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과 장성 26도, 담양과 화순 나주도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가 25도, 해남 24도로 어제보다는 4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곡성 28도, 구례 25도, 순천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3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바로 광주의 5.18입니다. 이 비극적 얘기의 핵심은 바로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5.18에 대한 수많은 물음표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광주 MBC 5.18 특별기획. 그 첫 순서로 오늘은 5.18 발포 명령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 살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죽은 친구를 두고 도청을 떠날 수 없다던 17 막내 아들은 80년 5월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다고 믿으며 몇 달간 찾아 헤맨 부모는 망월동의 한 구덩이를 파헤쳐서야 아들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총에 맞아 턱이 날아간 비참한 모습.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평생 싸워온 어머니가 끝내 찾아야 하는 건 아들을 죽게 한 발포 명령자입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누가
발포를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을 모르기 땀시 5.18은 지금부터 그때는 그때고 지금부터 또 시작이에요. 5.18 당시 이처럼 수많은 광주 시민이 계엄군의 발포로 쓰러져 갔습니다. 당시 의료진의 기억 속에도 부상자들의 몸에 남은 끔찍한 총상은 선연합니다. 총 맞은 사람은 다 참혹해요. 배, 복부 맞은, 뭐도 머리 맞거든, 목도 맞은 4번에 맞으니까 다 참혹한데. 계엄군과 신군부는 발포 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38년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발포였던 80년 5월 19일 10일 공수여단 장교의 발포가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5월 20일 밤 3공수부대가 실탄을 장착해 집단 발포하고 비슷한 시기 11 공수의 실탄이 분배된 정황, 또 많은 희생자를 낳은 5월 21일 오후 1시 11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까지를 살펴보면 발포 명령의 존재를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20일이나 21일의 발포는 개인이 아니죠. 부대가 움직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명령이 없었다. 그러면 그 군대는 군대가 아니죠. 계엄군의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 명령 역시 최근 5.18 당시 헬기 사격 조사에서 군 기록과 증언으로 다시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위권 발동으로는 정당화할 수 없는 인륜에 반하는 흉포범죄입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고 남은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억울함 속에 38년째 모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는 일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남겨진 5.18 진상규명의 가장 무거운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 법원이 또다시 판매나 출판을 금지시켰습니다.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이 추가로 30여 개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아 법원으로부터 출판과 배포를 금지당한 전두환 회고록 일권 혼돈의 시대. 법원의 결정에도 문제가 된 부분만 까맣게 지워 재출간됐던 전두환 회고록이 다시 한번 출판과 배포를 금지당했습니다. 법원이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이 회고록 재출간에 반발해 제기한 두 번째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인 겁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전 씨 측이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소명된다며 실효성을 위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을 내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는 지난번보다 나아가 안매장을 부인하고 시민들의 무기피탈 시간, 그리고 광주교도소 습격을 왜곡한 전두환 회고록의 거짓말 30여 개가 사법부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안매장이 없었다고 공식 확인된 바 없고 전두환 씨가 광주교도소 습격이라 칭한 건 대부분 교도소 인근에서 벌어진 교전이며 계엄군이 5월 21일 전남도청에서 발포하기 전 시위대가 총기로 무장했다는 것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한 부분도 법원은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허위더라도 이를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소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미국인 목사 아놀드 피터슨의 아내 바바라 피터슨이 자신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38주년 5.18을 맞이해 광주를 찾은 바바라 피터슨은 선교사인 남편과 함께 1980년 광주 항쟁을 목격했고 당시 자택에서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해서 아이들을 대피시켰다고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 다른 5.18의 목격자인 헌트리 목사 부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피터슨 목사 부인은 5.18이 분명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80년 당시 독일에서 5.18의 참혹상을 알렸던 파독광부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6, 70년대 파독광부로 독일로 간 이종현 씨와 윤은섭 씨는 광주를 방문해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5.18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80년 5월부터 38년째 독일에서 5월 민중제라는 이름으로 유럽 교민들과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을 들어서 입국을 금지당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성폭행 피해자를 포함한 5월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 이번에 처음 나온 건가요? 네. 최근 언론에서 이야기됐던 것처럼 80년 5월 여고생이었던 한 분이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이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았고 심지어는 여성이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최근 들어서 알려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예전부터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요. 이미 1989년도에 이러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공론화되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사회적인 미투와 더불어 가지고 피해자들이 적극 증언해서 이 문제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네, 보통 보면 전시 상황이나 사회적인 혼란 상황에서 이중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의 경우이고요.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은 진상규명이라는 것들 때문에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18 당시 5.18 당시 유공자로 되었던 여성분들조차도 이 문제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정하게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상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부각을 시키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쉽지 않았다는 없다기보다는 거죠. 약간 집중과 선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약간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후회가 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증언을 해준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아마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공론화되거나 아니면 이야기되었을 시 이제 사회적인 주목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좀 제기를 해서 이 문제가 구체화되고 새롭게 국가 폭력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들이 70년 만에 증언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듯이 네.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18 당시에 국가폭력이 얼마만큼 횡행했는가를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되고요. 이러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그다음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이런 여성분들이 더 이제 추가 증언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또 도움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 문제가 38년 만에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서글픈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자칫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광주 지역사회가 한 번쯤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지난 3월에 제정되고 9월에 시행될 5.18 특별 진상규명이나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폭력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사례를 더욱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례 수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한 대책 기구를 준비 중입니다. 네, 체계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18 38주기를 맞아 옛 전남도청에 조성된 민주평화기념관이 임시 개방됐습니다. 하지만 원형 복원이 지연되면서 민주평화기념관은 올해도 한시적인 개방에 그칩니다. 이계성 기자입니다. 이에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형상화한 원형 전시 공간에서 5.18 민중항쟁이 영상물로 재현됩니다. 앳된 중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책으로 배웠던 5.18을 역사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수업하던 것보다 몰랐던 게 더 여기 많이 나와 있어서 좋아요. 5.18 희생자분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전남도청 보건협의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 38주기를 맞아 도청 본관과 경찰청 등 6개 건물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5.18 민중항쟁 38년 만에 처음 공개된 영상물과 5.18을 재해석한 컨텐츠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이 당시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복원하는 과정 또한 학습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방을 하자는 게 이번 취지입니다. 이에 도청 개방 행사는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여 동안만 진행됩니다. 도청 건물을 모두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결론은 나 있지만 시민사회와 합의를 통한 복원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민주평화기념관을 폐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적 합의라든지 우월 단체들과의 합의 등등에 충분하게 그걸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되고 원용으로 보존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최후 항쟁지인 옛 도청 건물들을 관람한 시민들은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내 민주평화기념관이 임시가 아닌 정식으로 개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5.18 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18일에 국립묘지로 오가는 518번 시내버스를 평소보다 22차례 늘려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념식장으로 가는 순환버스와 셔틀버스도 지난해보다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순환버스와 셔틀버스의 운행 시간과 노선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좌현에 붙어있는 지지대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인양 과정에서 선체 좌현에 설치됐던 철제 지지대 33개를 제거하기로 하고 어제 선미 쪽 가장 끝 부분 지지대 1개를 아래에서 1m가량 자른 뒤 남은 20여 미터를 크레인으로 드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첫 시도가 어려움 없이 진행된 만큼 오늘부터 하루 3개씩 제거해 이달 안에 세월호 좌현을 모두 드러낼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는 영유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에는 엔테로바이러스 검출률이 6.7%였지만 5월 셋째 주에는 31.6%까지 높아졌고 바이러스가 검출된 환자는 모두 5세 이하의 영유아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원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수막염이나 수족구병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 영암, 해남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여부가 이달 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이어서 지역경제 회복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추가 신청지는 6개 지역, 8개 지자체입니다.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울산 동구, 경남 창원과 거제, 그리고 통영 고성입니다. 지난달 말 현장 실사를 마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해남을 한 차례 더 현장 방문합니다. 목포 영암과 달리 해남군의 조선산업 연관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실사를 통해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포함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 여부는 관련 위원회 안건 처리와 관계장관 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관계장관 회의를 거치면 늦어도 5월 25일 전후에는 발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 분야뿐만 아니라 대체산업 등 광범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남도의 지원 신청 규모는 4조 4천억 원으로 올해는 이 중 시급한 15개 사업 안팎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2,5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지난 3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목포와 영암, 전남도는 추가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주력 업종인 조선업의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덤비는 삼진 아웃이 됐습니다. 잘 떨어졌습니다. 3루 스테파는 3루 4월 7일 지금에게 안타, 지금도 안타를 뽑아냅니다. 기아의 첫 안타 4회 1사구에 안치홍이 뽑아냅니다. 랭킹하고 딱 기다리면서 저런 쪽에 빠져나가는 안타. 안치홍은 2루 이미 돌아왔습니다. 3루로 4회에 1-3루 찬스를 잡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안치홍의 안타, 최영우의 안타, 앤투 큰 바운드 3루 쪽 제공시간이 있습니다. 타자주자 그 사이에 안치홍이 득점. 선취점 기아 타이거스. 왼쪽에 앞서갑니다. 이 타구는 오늘 경기를 동점으로 이끕니다. 됐어.
여기서 선두 타자 출루하는 기아 타이거스. 2-2. 방망이 던졌습니다. 오른쪽 빠지는 안타. 이명규 선수 동부 홈으로 볼연결. 먼저 공격으로는 이명기가 먼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성훈이 적시타. 스윙 삼진 아웃. 임창용이 주견 아웃 카운트. 오른쪽에 안타.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윙 경기 종료. 결국 임창용이 양현종의 승리를 지켜줍니다. 기아 타이거즈 윤성민 선수의 1군 무대 복귀가 임박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퓨처스리그를 통해서 공식 경기에 복귀한 기아의 윤성민 선수는 KT와의 퓨처스 경기에서 5와 3분의 2 이닝 동안 한 점만 내주며 호투했습니다. 박흥식 기아 2군 감독은 다음 주 한 차례 더 등판시킨 뒤 상태가 괜찮으면 1군 복귀 날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광주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광주여대 국제회의장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방대학 여학생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했습니다.